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입니다.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요.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나라의 운세는 어떨까 혹은 나의 전망은 어떨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면서 한 해를 궁금해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명리학과 풍수학을 토대로 한 전망 늘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RTN 생생정보통 오늘은요. 2016년 병신년 한 해 동양 철학으로 어떻게 좋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풀어볼까 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 시간 시작합니다. RTN 생생정보통 오늘 특별한 시간인 만큼 특별한 전문가 두 분을 오셨습니다. 먼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좌 교수, 동양 미래예측학 소재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TN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2016년 병신년의 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새해 건강과 행운 가득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되니까요. 박사님 화면빨이 훨씬 더 좋아지시고 네,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대학원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류호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가정에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떡한 바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도 역시 간만에 뵙는데요. 화면에 감사합니다. 더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뤄볼 이슈 주제는요. 새해가 되면 사실 새해 시작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늘상 궁금해하시는 분야이긴 한데요. 동양 철학으로 본 2016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사주 명리학과 풍수 지리학의 개념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완벽하게 다른 두 학문이라고도 하고요. 두 분께서 각각 해당 학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우선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양역학, 사람의 어떤 기륭화복을 찾는 학문이죠. 네. 동양역학은 모두가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해서 어떤 흐름을 찾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주나 풍수나 둘 다 시간과 공간이지만 네. 이 중에서 사주 명리학은 주로 시간이 유지가 되고 풍수지리는 공간이 유지가 됩니다. 네네. 사주 명리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 사람들이 팔자대로 산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팔자라는 것 속에는 모든 삶이 운명적인 측면, 즉 정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은 정해진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복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큰 흐름들의 맥락들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즉 누군가 출생 연월 일시에 대해서 간지라고 하죠. 사주팔자 간지라고 합니다. 네. 간지로 작성해놓고 그 간지를 통해서 기둥화복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주명리학은 사실은 그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그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잠깐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사주팔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 생년과 생월 그리고 생일과 생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태양과의 상관관계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월 7일 10시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본다면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가 출생한다면 이러한 사주를 갖습니다. 네. 이 사주가 을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가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아직 을미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병신년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 세계까지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는 입춘이라고 해서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나야지 병신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축월, 그다음에 오늘 태어난 날이 무자일, 개시 해가지고 총 이렇게 4개의 기둥, 8글자, 바로 이렇게 4개의 기둥, 8글자.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라고 표현한 것인 거고 이걸 통해서 사람의 기륭화복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사람 삶에 대한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그러한 학문이 사주명리학입니다. 네네. 뭐 팔자대로 산다 이렇게 말은 많이 했었는데 그 사주와 팔자의 의미를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주는 연월 일시, 즉 태양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주학에는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입니다. 네. 속설의 음력이 아니고 그래서 사주는 달이라든가 오성이나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니고 태양만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 삶에 대한 시간의 흐름, 즉 작년과 올해, 오늘과 내일 이런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삶에 대한 성공, 실패의 리듬을 얘기하고 대략적인 습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거나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걸 뭐 짚고 넘어갑니다. 네, 꼭 그 부분을 명심해서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예, 우리 이제 소재학 박사님께서 이제 이 사주와 풍수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로서 땅의 이치를 논하는 것이고, 역시 이 공간을 해석하는 실용학문이다. 네네. 그래서 풍수는 공간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공간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풍수지리는 항상 공간이 중요한 거죠. 예, 공간을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가 이 타고난 명, 즉 체라면 풍수지리는 그 타고난 명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 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와 이 사주팔자 명리는 체와 용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는 우리가 용혈, 사수, 향, 다시 5요소를 통해서 아늑하고 좋은 생기가 묻혀지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네. 요즘은 또 외국인들도요, 이 동양 철학, 특히 이 풍수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늘 이 시간이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년 이맘때면 항상 동양 철학으로 한 해를 풀어봐서 또 개인이나 가정, 또 국가의 운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뭐 이미 지나간 해이긴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연초에 했던 전망이 이 작년 한 해를 쭉 지나고 나서 좀 일치하는 해였나요?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예전에 IMF라든가 경제 외환위기 이후로 저성장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맥락상 저성장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즉 메르스 같은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측했던 이런 흐름들이 그 흐름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측대로 실현이 되고 있고 오늘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을 규칙적인 틀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도. 예, 우리가 이제 작년 요맘때, 그러니까 2015년 을민년초에 우리 소재아 박사님과 이제 요 서투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망을 한 게 지금 생각나는 게 보니까 이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했는데, 예, 다행히도 이제 부동산이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또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이합집산인가 충돌이 있을 거라 했는데, 역시 좀 섭섭합니다. 그게 맞아졌다는 게 좀 섭섭합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6년 올 한 해는 어떨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이 이야기할 때마다 좀 우습기는 합니다. 병신년인데요. 병신년의 의미부터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현재 어감상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병신년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니까 네. 조금은 지금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확히 풀어서 이 병자하고 신자가 보면은 이제 화를 의미한다서 오행해서 병화, 신금에서 병화신년, 병화신금년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병신 자체가 그렇게까지 그 나쁜 저기 뜻은 아닌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올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붉은 원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한번 화면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붉은 원숭이라고 하는 게 병신년을 붉은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행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병화라고 하는 이 형의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오행에서 화라고 표현해서 이게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이 신 자체는 오행에서 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자체가 금의 색깔은 원래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건 금으로 색깔로 얘기하지 않고 지지는 12지지에서 12지신, 그 원숭이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원숭이에서 색은 색인데 무슨 원숭이다? 붉은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붉은 원숭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동양에서 이 화의 개념은 화가 따뜻한 걸 의미합니까? 차가운 걸 의미합니까? 따뜻함을 의미하고 정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지 때도 팥죽을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동양에서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양은 대부분
따뜻하고 좋고 아름다운 걸 긍정적인 의미, 포지티브의 의미를 갖고 음은 약간 네거티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년 해서 이렇게 특히 붉은 원숭이라 붉은 색깔이 들어갈 때를 이제 행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음과 양을 구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밝은 대낮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까? 어둡고 음침할 때 많이 일어납니까? 주로 어둡고 음침할 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태양이 떠오르는, 즉 음의 세계는 어두운 세계, 양의 세계는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세계. 그래서 양, 이런 양의 의미, 가장 밝은 태양과 같은 그런 그 원숭이다 해서 여러 면에서 좋은 기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신년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신년 원숭이를 그렇게 쏙 좋게 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2띠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12띠를 잘 들어보면 쥐부터 소부터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친근합니다. 용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희망적인 의미를 갖는데 유독 원숭이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 선사시대 이후에는 원숭이가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원숭이가 있다 보니까 원숭이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더군다나 원숭이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든 그런 의미 있다 보니까 같이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원숭이의 의미는 결실, 풍요와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대한민국 국은 일단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희망을 가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한 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붉은색도 좋아하고 원숭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라서 이번 붉은 원숭이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약간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오해였네요. 원숭이띠가 좀 희망적인 의미를 줄 테니까 2016년은 좀 여러 가지로 나라도 가정도 저 개인한테들도 다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로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류호기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병신년에 맞아서요. 원숭이랑 관련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디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원숭이와 관련된 이제 지명이 현재 지금 전해지는 것은 전국에서 한 8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보면 저게 금원산이라고 있습니다. 금원산이요? 예. 금원산은 어디냐면 이 경남 이 거창과 함양 사이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산인데 네네. 이 산 봉우리 모양이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이 금원산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황금 원숭이 마을이 있습니다. 네네. 저 황금 원숭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원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상천마을이라고. 네. 여기 저기도 이제 원숭이와 관련된 지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택, 안성, 그 다음에 천안시 경계에 있는 소사들입니다. 여기도 이제 원숭이와 이제 일본군과의 전투 이런 과정에서 이 원숭이 유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해에 보면 또 납산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산봉우리가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납산 또는 원산이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남 영광에 가면 이 원숭이가 이 과일 바구니를 안고 있는 형상이라 그래서 이 순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는 보면 경기도 화성이네. 화성에 보면 이 산의 자향이 신술자향이라 그래서 또 신술산이라는 이런 지명이 이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이자면요. 전국 140만여 개 지명 중에서 2012년 용띠의 해였을 때 용에 관련된 지명은 1261개였고요. 또 2015년 양의 해였을 때 양에 관련된 지명은 무려 40개 정도였는데 올해 이 원숭이에 관련된 지명은 불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8개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소재학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한국 사람들이 약간 원숭이에 대해서 꺼려한다는 느낌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지명에도 원숭이가 좀 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선생님, 적은 이유가 뚜렷하게 있나요? 이제 우리는 애로부터 이게 동국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즉, 동국은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다는 의미죠. 즉, 실제 우리나라에는 자생 원숭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지명이 원숭이에 관련된 지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도 이제 가끔은 이게 속담이나 구비문학에는 또 이 원숭이에 관련된 이 해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금원산이 유독히 더 희소성이 있다고 해서 귀에 딱 꽂히는데요. 이 금원산 위치와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금원산은 이 경남 거창과 이 함량에 걸쳐져 있는 산이죠. 네. 역시 산 봉우리 모양이 이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금원산인데, 이 금원산에 또 유래가 또 하나 있는 것은 이 원숭이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움직입니다. 좀 지나치게 움직이죠, 원숭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움직이니까 어떤 도사님이 이 원숭이를 이 바위에 가두었다 그래서 원암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원암에서 또 유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럼 금원산에 위치한다는 원숭이 마을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금원산 또는 이제 이 마을 자체는 또 이 황금 원숭이 마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동네 지명을 우리가 황금 원숭이 마을 또는 원학산이라 그럽니다. 원숭이 원자에 이 학자가 써서, 즉 원숭이와 이 학과 관련된 건데, 네. 조선 시대의 이 문장가죠. 이건장 선생이 쓴 이 나름대로 시집에 보면 이 원숭이와 푸른 학이 노는 무릉돈이라 그랬습니다. 원숭이 마을을. 네. 그만큼 이 지역은 풍수적으로 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길지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서 기운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네. 자, 병신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원숭이에 대해서도 또 원숭이와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도 쭉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좀 더 자세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사주명리학으로 보는 2016년 우리나라, 뭐 올해는 좀 작년보다 나아지겠죠? 나아져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나라 모든 파트들이 있지만, 네네. 지금 전 세계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문제라면 돈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경제가 워낙 전망들이 어둡습니다. 네, 안 좋아요. 예, 아주 그냥 전부 다 저성장뿐이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것이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긴 했어요. 예, 사실은 계속 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네. 어떤 물론 꼭 그것이 이제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전 세계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운에는 작은 흐름이 있고 큰 흐름이 있는데 네. 10년적인 흐름과 더 큰 흐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흐름은 세계 경제가 지금은 저성장뿐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어렵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크게 볼 때 2017년 말, 18년, 19년, 20년에 제2의 IMF를 위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때의 문제인 거고 네네. 그럼 2016년 어떠냐? 우리가 바로 이제 그걸 가기 직전에 확 한 피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을 이렇게 냉정하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호황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희망입니다. 물론 모든 걸 너무 낙관으로 봐서 막 낭비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흐름은 그렇습니다. 한번 주저앉기 전에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한번 주저앉았다 가듯이 네. 아니면 또 떨어지기 전에는 반대로 좋은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2016년과 17년 여름까지 특히 2016년은 몇 년 사이 유례 없이 많이 뭔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외로 많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자체로 놓고 본다면 16년은 좋은 시기입니다. 단 이렇게 거둬들인 것을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앞으로 잘 나갈 거야 하고 무대뽀로 막 쓴다든가 네. 이런 무절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은 이렇게 운이 오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번 오게 되는 슬럼프 상당히 좀 짧지 않습니다.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5년 정도의 큰 슬럼프가 옵니다. 그 슬럼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2016년 이렇게 많이 오는 것들을 잘 거둬들였다가 대비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준비를 하고 곡간을 미리미리 채워두는 해로 삼아서 열심히 좀 달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정치적으로 특히 예.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 뭐 워낙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명리학적으로 이 부분도 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원래 명리학이라고 할 때 네. 명리학 하면 사주명리학을 얘기하는데 네. 사주명리학을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연, 월, 일, 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정치라는 틀은 태어난 시점에 연, 월, 일, 시라는 초기 조건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 명리학적으로 하는 개념은 좀 애매하고 사주명리학을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네. 그중에 석화명리나 석화리듬 같은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면 대략적인 인각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정치나 선거판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는 없고 그렇죠. 단지 따진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2016년에 가장 큰 트렌드처럼 가장 큰 거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 무슨 변화냐면은 우리가 이제 12동물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대략 한 6년이라고 합니다. 6년 정도.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뭐 무인금에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양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사오미 해서 사는 뱀과 말과 양의 해까지 네. 이 시기에 양의 기운이 극대화됐다가 거기서 확 꺾이면서 변화가 되는 시기가 바로 신유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루로 친다라면은 낮이 계속 계속되다가 이 원숭이, 신이 의미하는 것. 여기에 원숭이가 배속된 것도 의미가 아까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원숭이가 의미한 것은 농경문화 속에서 12띠동물은 바로 계절, 즉 1년 중에 계절, 하루 중에 시간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를 친다라면은 아침부터 우리가 보통 9시, 10시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뭔가 농사를 질 때도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영업을 뛸 때도 일을 하다가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쯤 해가 질 무렵쯤 되면 어떡합니까?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영업을 뛰었다고 그때는 결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변화, 낮이 밤으로 바뀌는 변화. 그래서 한 6년 정도까지 하나의 체계를 쫙 오다가 이제까지 잘 나가거나 어떤 틀이 오다가 이 틀이 갑자기 바뀌어가는 첫 관문이 2016년 병신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많이 첫째, 잘 나갔던 한 5, 6년 동안 잘 나갔던 분들은 조금 그 번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럼 정치권이나 모든 거에서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뜻을 펼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능력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국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본격적인 능력 발휘가 되는 시기로서 질서가 바뀝니다. 그럼 질서가 바뀔 때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50평에서 20평으로 이사 가든 20평에서 50평으로 이사 가든 이사 자체는 불편하듯이 그래서 올해 양상은 약간 불편하게 나타나는 것,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질서는 앞으로 다시 또 최소한 6년 이상, 길게는 20, 30년까지 끌고 가는 그런 질서의 처음이 잡힙니다. 네, 네. 아울러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결실이 나오는 시기라고 했는데 1년 중에 봄부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양력 8월부터 9월 사이가 우리가 원숭이 달입니다. 예, 네. 그때는 뭐냐? 막 이제 곡식과 과일이 익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빠른 과일들이 익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결실과 원숭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자, 봅시다. 결실을 해놓고 구경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를 쳐놓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실을 걷어들이는데 지금처럼 뭐 병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작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과일도 손으로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 과일 따려고 하는데 옆에서 원숭이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로 딱 매달려서 손과 발로 따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참 재주도 많고 결실을 잘 걷어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는 재주도 많고 그 재주를 통해서 인간의 규력에 어떤 결실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은 뭔가를 새로 벌리는 것도 중요해 벌리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벌려왔던 일의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뭔가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나왔다.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정말로 기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2016년이 바로 그런 결실이 나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16년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총선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해 주셨으니 또 우리 영민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다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이기도 한 이 2016년. 그러면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여의도가 위치한, 국회가 위치한 이 여의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살짝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하게 되면 또 이 여의도가 떠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이 당사가 첫째 풍수적으로 좋은 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게 이 각 후보 개개인의 선거 사무실이 또 좋은 풍수 터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난리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각 정당들의 이 주요 당사가 입주해 있고 방송국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는 한마디로 권력과 어떻게 됩니까? 돈의 핵심 지역인 네네. 이 여의도와 이 국회의사당이 과연 풍수적으로 명당인지 예, 위성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위성 지도인데요. 여의도네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죠. 네. 예, 여기가 여의도고 여기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각 정당의 당사들은 여기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여의도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게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우리 풍수에서는 수간재물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수간재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풍수에서는 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은 흉하게 봅니다. 재물이 안 모아진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이 밤섬이나 이런 여의도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길을 흐름을 좀 방해하게 되죠. 그래 되면 역시 재물에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입장에서는 여의도나 밤섬은 반드시 필요한 섬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 이 여의도를 또 나름대로 지명률을 따지면 이것은 뭐 이 한강에 있는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여기는 이 한강에 있는 모래가 퇴적돼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권력과 돈이 모일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악산이 좋은 지기가 전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의도는 우리가 이 재물 면에서는 어떨까? 자, 우리가 이 풍수에서는 수간 재물 상간 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즉, 이 물이 재물을 주관하는데 이 여의도 이 주변에는 다 물이 있습니다. 사방이. 네네. 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여의도는 재물과 관련된 기관, 즉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유통산업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재물에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여의도를 우리가 또 이 풍수 무력론을 따지게 되면 이 한강에 이 배가 떠 있는 형국에서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행주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63빌딩 여기 있거든요. 이 63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배의 돛대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은 이 배의 기관이 되는 거죠. 네네. 엔진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 배의 크기보다 엔진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그 소리에 따른 결과물은 과연 나올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사당만 따졌을 때 국회의사당 위치가 이 옛날에는 이게 양말산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 해발 한 190m 되는 이 자리에 국회의사당을 지었는데 풍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뒤에는 든든한 산이 받쳐주고 네. 앞에 물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국회의사당 위치를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든든한 산이 없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서북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직접 막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죠. 이 살풍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하는 자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옮기면 좋겠으면 나오는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주변에 여의도 주변에다가 흙을 이 두둑하게 둑을 쌓아서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좀 보호해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예. 좀 그 국회의사당 뒷길로 벚나무가 쭉 있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골 쌓고 네, 나무를 약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좀 국회 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올해 뭐 정치적으로 좋은 기운을 나타내는 지역이 있다면은요, 좀 함께 좀 알려주시죠. 아, 지금 풍수적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뭐 유망한 지역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네, 뭐 건가요? 정치적인 좋은 기운을 나타낼 수 예, 있는 이제 적이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 역시 이제 이 위성 지도를 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풍수를 하다 보면 지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크게 서울에서는 이 지도를 항상 보면, 개괄적으로 알려주시면 예, 됩니다. 용산 있죠, 용산. 네네. 이 용산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강물이 잘 감싸고 있습니다. 이 용산 지역이 나름대로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 전망이 있다. 그 다음에 압구정입니다. 네네. 이 압구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악산의 지기가 운면산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역시 한강물이 잘 환포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풍수적으로 좋은 터는 물이 잘 환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리학으로 본 올해 우리의 경제나 세계 경제를 좀 한번 여쭤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우리 경제, 세계 경제 좀 희망
뭐 어둡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서 얼핏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올해 초에 지금 지난해 말에도 제가 대한민국 그 서양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네네. 거기에도 각 이제 우리나라 저는 동양 미래학자고 나머지 45명 이제 서양 미래학자들입니다. 각 네. 파트별로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의 문제니까 경제의 문제니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경제는 생각 외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세계 경제 힘들다 하면서도 올해는 괜찮습니다. 설사 지금 우리가 모든 경제들은 우리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등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2016년 우리 경제는 일단은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청신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과 이제 절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혹은 또 상대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체감 경기라고 하죠. 체감 경기는 뭡니까?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나 나 자신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아무리 국가 경기가 좋아도 내가 나쁘면은 나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항상 지금 얘기하듯이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100만 원 봉급받던 사람이 200을 받고 300을 받고 400을 받고 500을 받고 700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500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봉급받던 사람이 500을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까? 적게 받는 겁니까? 사실은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은 700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리고 500을 받습니다. 그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다 생각. 그 느끼기는. 얘기죠. 자,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칠 때 항상 객관적으로 누구는 잘 나갔다 수레바퀴처럼 더 받다 덜 받다 흐름들이 가는데 자, 이렇게 만족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만인 사람이 많을까요? 즉 인생에 딱 볼 때 정점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 항상 그 어떤 최고로 올라왔던 정점을 기준으로 놓고 따지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불만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 경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감 경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네. 얘가 이제 아마 2015년 초에도 제가 각 분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IT나 방송, 전자 방송 분야의 석가리즘이라고 해서 바로 10년지기 흐름들을 얘기합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연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과 가을, 특히 가을일 때가 가장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겁니다. 네. 겨울은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 IT 전자 방송 분야 같은 경우는 보통 2016년, 17년, 18년이 바로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025년, 24년이나 14년, 15년이나 이게 10년 주기다 보니 같은 얘기인데요. 네네. 그래서 2014년, 15년 피크를 치고 가을로 2016년부터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때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도 어렵다는 것은 이제까지 있던 시장 무궁무진하게 시장도 갈 수도 있고 영화나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약간 새로운 관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술이나 영화란 명목하에서 너무 어떤 지나친 것들을 표현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해서 조금씩은 애매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금융경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금융경제 건강, 특히 금융경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016년, 17년이 가을입니다. 네네. 가을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기운이 기울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외향적으로 누리는 것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경제나 금융 이런 부분들, 특히 건강 분야 이런 부분들은 최고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뜨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강이나 군인, 검찰, 경찰, 오행의 이제 금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2016년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까지 워낙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금이나 수, 해양, 수산, 특히 철강, 군인, 검찰, 경찰까지도 2014년, 15년 많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런 것들이 2016년부터 서서히 그 역할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양 수산 같은 경우 조선, 해양, 수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2016년, 17년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날 조짐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2016년의 어떤 사업 분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산업 분야별로 쭉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대표적으로 뜨는 산업은 어떤 거, 또 혹은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어떤 거라고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중에서 아까 스카리님도 보셨듯이 일단 대표적으로 뜨는 것은 가장 강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뜨기 시작하는 것은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 금속, 철강 이런 부분들이 뜨기 시작하고 가장 정점으로 잘 나가는 부분들은 밑에 보듯이 상승산업, 건강이나 금융,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시청자라고 약간 교회를 갸웃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부동산이 잘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저도 이게 그렇다 부동산이 무지무지 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큰 흐름에서는 꺾여가는 추세에 있지만 그 와중에도 올해 부동산 나름대로 괜찮다는 겁니다. 작년 2015년에도 나름대로는 부동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올해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오히려 더 생각외로 이게 아닌데 하듯이 그래서 올해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인 침체를 좀 앞두고 올해는 많이 좀 약간 성과를 볼 수 있는 시기면서 좀 뜨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이나 조선, 선박, 해양수산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하락한 대표적인 것들, 이제까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IT. IT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왔고 이 중에 특히 모 기업, 누구나 하면 단우리 가장 굴지의 기업이 주도를 해왔지만 이제 그 주도권들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벌써 단추로 움직입니다. 현재 하나의 기업이 지금 자꾸 올해 문제가 생기고 있죠. 가장 높은 건물주면서 빨간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그다음에 IT를 상징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타격은 있지만 버티다가 2017년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IT라든가 전자, 전기, 영화, 방송 등에서는 그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승 산업, 뜨는 산업은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라든가 경제 분야 이런 것들, 건강 분야들이 대표적으로 뜨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IT나 전자, 전기, 영화,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금 변화가 가장 큰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산업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경제와 관련한 풍수하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방송이다 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뭐 서울에서는 압구정이나 용산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지역들 뭐 워낙에 이사 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렇죠. 올해 작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주 수요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올해 혹시 또 뭐 주택을 선정하거나 투자하는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런 선정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집터를 선택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참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님께서도 이인이라 그랬거든요. 마을 이자, 어질 인자. 즉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 곳을 거처를 정할 때는 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 동네를 찾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다음 또 조선시대 그 택리지 저자 그 이중환 선생은 복고청론에서 사람이 살 곳을 정할 때는 첫째는 지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리, 먹고 사는 게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심이죠. 역시 인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현공풍수 고전인 청랑서에도 이러기를 수주재록 산인정이라 그랬습니다. 즉 물은 재물을 간장하고 산은 인정을 주관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역시 좋은 집터를 고르기 위해서는 좋은 산과 좋은 물이 필수 요소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집터를 고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배산, 앞에는 물이 있는 배산 임수지행이라 되죠. 그 다음에 이 산과 물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평지, 그것도 좀 평평한 지역, 극경사가 아닌 평평한 지역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도로나 물이 나를 잘 환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심한 곳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람은요, 건강을 해치는 제1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첫째 수분을 날리잖아요. 얼굴에 수분이 없으면 퍽석해지고 땅에 수분이 없으면 땅이 퍽석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바람 맞으면 우리가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바람을 조심하는 뭐 그런 지형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말씀하셨던 그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랑 살짝 좀 겹치는 부분이 네. 있기는 있네요. 네, 네, 이게 뭐 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잘 흐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심 좋은 지역을 잘 네.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에 털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추천할 만한 이 풍수 인테리어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는 이제 이 집 틀을 골랐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공간을 골라서는 그 공간에 내부 배치를 해야 되겠죠. 내부 배치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게 풍수 인테리어 기법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현관문과 안방으로 제가 봅니다. 저는 침실이죠. 네네. 자, 왜 그러냐면 현관문은 외부의 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기구, 즉 기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이 깨끗하고 밝고 정리정돈이 잘 돼야 좋은 기가 집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현관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일하고 더웠는데 현관문이 지저분하고 신발 벗어놓을 자리도 없다.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현관문에는 밝고 깨끗한 게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침실이죠. 침실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방 침실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이나 이 현관 들어가는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특히 꼭 이것만큼은 집에서 이런 인테리어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현관 들어가다 보면 큰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현관 정면에. 굉장히 많이 걸어놓죠. 예, 이 현관 정면에 큰 대형 거울을 가게 되면 바깥에서 좋은 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로운 우리의 이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롱문을 열어야 거울이 보였죠. 경대 서랍을 열어야 거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단, 이 거울은 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실내가 좁은 영업장에서는 한쪽 면에 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의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일반 주택에서는 이 대형 거울은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침실에서 침대를 배치할 때 가급적이면 이 침대 머리는 창문 쪽을 향하지 않고 벽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벽 쪽으로요? 예, 왜냐하면 사무잘 하게 되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 간에 잠을 잘 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대를 배치할 때 발 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풍수에서는 그 공간을 우리가 명당이라 그러거든요. 명당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재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집에 가가지고 침대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좀 그렇죠. 바꿔야 되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보시는 네. 분들도 새해 싹 가구 배치 다시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절대 금해야 되는 인테리어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뭐 금세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오늘 특별한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2016년에 대해서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무리 의견 부탁드릴게요.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각 층에서 모든 방송에서 너무 경기 위기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는 건 좋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건데요. 우리가 2017년 말 18년 19년에서 제2의 IMF였던 시기가 옵니다만은 그걸 알고서 대비하라는 것인 거고 당장 2016년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또 오히려 결과와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생활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2016년이 종교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정신적 공허함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것 혹은 그 마음의 어떤 게서 신경질이라고 하나요 서로 그런 것들을 감정에 대한 어떤 대립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나 주변 동료 간에 조금 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면은 상당히 좀 지혜롭게 지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2016년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소재학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RTN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정보 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부동산이나 각종 이 유익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2016년에는 그야말로 대박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병신년 한 해 이제 첫 시작을 앞두면서 오늘 특별한 분들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나눴는데요.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RTN 생생정보통 2016년 한 해에도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좋고 또 원숭이띠 해처럼 희망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